회사에 있으면서 내 성장이 딱 멈출 때, 그때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일, 새로운 네트워크를 찾기 위해서 이직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가스라이터인지 누가 나에게 멘토인지를 분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분간을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기법은 저는 대기업에서 엑셀러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 성일레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무브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브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커리어에 있어서의 좀 지름길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 무브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게 뭔가 위로 움직이는 직장 생활 내에서 그런 의미인가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인정을 받고 더 빠르게 무브업, 출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요, 그 이력이 되게 화려하시더라고요. 우선은 그 카네기 멜론 네. 굉장히 유명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경영학사 나오시고 컬럼비아 MBA와 하버드 석사에서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기업에서 네. 최연소 전문위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넘버원 벤처캐피털 공식 멘토이기도 하시고 뭔가 되게 화려하거든요. 네. 근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 화려하신데 그 직장 상사의 막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셨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한 거는 2006년 1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17년 차 회사원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 한 12년, 13년 동안은 엄청나게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했고요. 제 성장보다는 상사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네.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회식, 원하지 않는 미팅, 네. 원하지 않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는 해야 됐는데 상사의 안위를 위해서 좀 했던 적도 있고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사의 개인 업무까지도 봐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네. 뭔가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고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기 전에 학교를 좀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말 잘 듣고 네. 공부 뭐 시키는 거 하면 시키는 대로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트랜지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듣던 모범생의 학생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까 선생님 같은 존재를 계속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누구냐 하고 고민해 보면 결국 상사였다고 결론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착실히 공부했던 이 학생이 회사에 와서는 상사의 말씀만 열심히 듣고 상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그 미국에서 학부를 나오셨잖아요. 네. 미국에서 학교 다니실 때도 그러셨어요? 네, 사실 미국에 있는 학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과의 인터랙션이 시작되는 건 대학 생활이 아니고 대학원이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대학교에서는 학점 관리, 어떻게 하면 A를 받지, 어떻게 하면 교수님한테 사랑을 받지, 이런 포인트로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서 보니 결국 교수님은 나와 같이 공부를 이제 이어나가는 사람들이지 나에게 뭔가 막 주입식으로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이미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직장 상사분들을 위해서 또는 회사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는데 네. 그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돌아오질 않았던 건가요? 잘? 네. 그래서 헌신만 하다 보면 헌신짝이 된다. 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2016년, 17년까지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들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2017년에 제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던 나는 이 정도로 했으면 당연히 이제 사업부장급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승진에서 딱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 알았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왜 탈락하신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직접적으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번에 당연히 이 진급은 1레인이야라고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인사팀에도 여쭤봤고 저희 직속 상사한테도 여쭤봤고 직속 상사의 상사한테까지도 여쭤봤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회사를 위해서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 좀 부수적으로 너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 하나의 설명도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뭔가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달은 게 2017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깨닫고 네. 좀 어떻게 변화를 하신 거예요? 네. 2017년에 그걸 깨닫고 뭔가 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파격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때까지 12년 동안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제조업 기반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하는 업무가 늘 그 생산 관리에서부터 마케팅 기획까지가 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고 이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차도 이제 팀장급이고 12년, 13년 차가 되니까 당장의 이직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산업간의 이직을 하기에 가장 용이한 방법인 MBA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네. 사실 제가 미국에서만 이제 학술적으로 공부를 했다 보니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더 편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미국에 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네. 제조업을 벗어나신 건가요? 네. 미국에 갔을 때부터 이게 이제 MBA에 약간 특화된 내용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서 들으세요. 수업이 학부처럼 아주 빡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수업을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대학원 특히나 MBA를 가면 하루에 뭐 2-3시간 정도의 수업, 그것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밖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MBA를 하고 한 2학기 때부터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M&A를 진행하고 있었던 회사에 들어가서 그 현황을 직접 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산업 전환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책에서 보니까 네. 이제 그 2부로 다뤄주시는 게 이제 1부는 네. 직장 상사 눈치만 보며 끌려다니는 시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맞아요. 2부는 그 지난 5년 네.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신 건데 네. 비약적으로 나를 성장하게 만든 6가지 요인을 네, 맞아요.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시면서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네. 있는지를 이제 서술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딱 2019년에 뵀던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엔트레프레뉴얼 창업가들을 많이 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적으로 상사로 모셨던 첫 번째 창업가는 닥터자르트를 창업한 이진욱 님이세요. 이분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업무를 할 때 늘 왜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제품을 왜 만들고 있지? 우리가 이 제품을 통해서 고객에게 주려고 하는 밸류가 무엇이지? 가치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을 보고 좀 세상에 한번 뛰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대단한 창업가라고 생각하는 분은 사실 저희 교수님 중에 쉬나 아이앵거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은 사실 시각장애인이신데 이제 박사과정까지도 IB에서 다 하시고 지금은 콜롬비아의 석좌 교수로 계세요. 이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되게 놀라웠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너에게 no 아니면 no way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래 안 되는 거지 라고 포기하지 말고 뭔가 왜 안 돼?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항력 이게 있는 사람이 파괴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이후로부터 좀 누군가가 저한테 왜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뭔가 잘못되고 있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업무의 목적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이진욱님의 가르침과 쉬나 아이앵거 교수님의 가르침을 엮어서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라는 사고군요. 네. 혹시 또 6가지니까 네. 몇 가지 또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사실 핵심은요.
디테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닥터자르트에서 일하면서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외주 업체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까지 신경 쓸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닥터자르트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세포라라는 데 영업을 가는데 세포라 영업을 갈 때 세포라의 담당들한테 쓸 손편지까지도 다 쓰시는 걸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약간 뭔가 대표가 직접요? 대표님이 뭐 땡큐 이 정도는 다 쓰셨어요. 그 사인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굳이 대표님이 사실 지금 매출 네, 굉장히 큰 매출 막 8천억 이런 매출을 하시던 대표님이 굳이 이 땡큐 레터를 뭐하러 쓰겠나 싶겠지만 사실 그게 디테일의 힘이거든요.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 한 끗 차이거든요.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은 그렇게까지 맛이 없었는데 또 가고 싶었던 식당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언제 느끼냐면 제가 그냥 무의식에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내가 뭘 찾고 있었던 거죠. 뭐 젓가락 하나 아니면 뭐 냅킨이라도. 근데 그거를 딱 디테일을 캐치하고 가져다 주는 분이 계시면 그냥 그 음식점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저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거는 뭐 국가와 인종을 다 뛰어넘어서 이런 디테일, 사람에 대한 마음, 케어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진짜 그 땡큐 레터는 되게 충격적이네요. 저도 말로만 들어도 대단하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성공의 치트키는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쵸. 이건 또 뭐예요? 네, 이것도 이제 저희 대학원 교수님이 꼭 해주셨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계속 성공만 하면요. 성공이 도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실패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서야 뭔가 자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무엇이 잘못됐지라는 질문을 나한테 하게 되고 상황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계속 성공만 하신 분들은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실패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잘 오픈을 하진 않지만 저는 한번 결혼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결혼에 실패한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첫 번째 결혼에 성공을 했다면 아마 그냥 나는 뭐 어떤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생에서나 아니면 일에서의 실패가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실패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되게 힘든 과정이 있긴 그쵸. 하잖아요. 네. 근데 실패하면요, 대표님 그냥 당분간은 좀 웅덩이에 있어야 돼요. 좀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면 안 되겠다는 그 타임이 오거든요. 그게 저는 터닝 포인트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일에서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을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좀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제가 이혼을 이제 했을 때 생각해보면 한 3, 4년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세상이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누구를 보면 미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3, 4년을 겪고 나니까 나중에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이런 아픔들이 왔을 때 그 기간이 좀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3, 4년 걸리던 것들이 이제 2, 3년이 걸리고 2, 3년 걸리던 것들이 1, 2년이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MBA를 다녀오시면서 네. 전 회사랑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신 거죠?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그래도 한 5, 6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좀 이제 어떠세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일, 제가 원하는 자율권, 제가 원하는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저를 아는 과정이 저는 10년 넘게 걸린 것 같고요. 저라는 사람을 돌아켜 봤을 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이런 걸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그리고 플랜을 짜서 이렇게 MBA, 또 다른 석사,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업종으로의 전환까지 이루는 데는 한 5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나 여쭤볼 게 네. 요즘에 그 직장생활 들어가서 네. 워라밸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MZ세대, 새로운 세대들의 네. 일하는 스타일은 이제 기존 스타일과 다르다 네.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워라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워라밸을요, 네. 사실 극단적으로 보면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워라밸을 얘기하실 때 꼭 비교를 하세요. 남과. 남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워라밸이 굉장히 좋은데 나는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워라밸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고요. 워라밸은 나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나의 워라밸이 어땠지? 내가 그렇게 그만큼 노력해서 내 라이프가 얼마나 달라졌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남하고만 비교해서 남은 8시간이라는데 왜 저는 10시간이래요. 이러면 사실 성장도 없고 라이프도 제대로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워크가 없는 라이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 워라밸이라서 이게 5대5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8대2가 법칙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데 워크가 한 80% 이상 우리의 삶에서는 좀 중요도를 주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나의 자존감, 여기가 나의 경제적 자유, 여기가 나의 인정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데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산다? 이건 없죠. 근데 그 확실히 그래도 일을 많이 하면은 또 네. 인정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 조그만 기업에 창업을 하니까 조그맣지 않죠. 일을 안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오히려 물론 이제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네. 일의 양도 네. 거의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20대, 30대 분들이 워라밸을부터 챙기시면 근데 그게 잘못된 개념으로 내 워라밸이 남들보다 좋아요로 챙기시면 성장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20대, 30대 커리어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작년보다, 내가 5년 전보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지?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성장할지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예쁘게 포장된 말에 너무 속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앞서서 좀 얘기해 주실 때 그 가스라이팅 네.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견뎌내는 법 네.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가스라이팅을 일단 분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가스라이터인지 누가 나에게 멘토인지를 분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분간을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기법은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 행동 범위가 좁아져요. 그럼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내 행동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면 이건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분들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가스라이터셨던 분들이 있고 저에게 굉장히 나쁜 멘토셨던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저랑 관계도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아하는 성격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주춤하게 되고 내가 뭔가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라면서 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분 자체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지만 저한테는 최악의 가스라이트하신 거죠. 근데 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랑 성격이 정말 안 맞고 나랑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막 대단하신 분은 아니시더라도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존에 가졌던 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생기면 이분은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멘토신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는 좀 안 좋은 분이시더라도. 그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구분해요? 네.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다, 이건 아니다. 네. 뭐 몇 가지 기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쉬운 기법은 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자다가 네. 이불킥 하신 적 있어요? 자다가요? 네. 그렇죠. 네. 많죠. 저는 좀 많거든요. 근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찝찝함이 가속화되는 멘토링이 있어요. 가속화되는 조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일은 좀 자제하지 그래? 아니면 그런 말은 좀 하지 말지 그래? 아니면 너가 의문이 있다고 해서 모든 회의에서 다 발표를 하면 안 돼. 네가 갖고 있는 의문들을 그냥 없어질 거야. 그냥 그런 거 참아 견뎌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되게 좋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자다 보면 그때 그 회의에서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내가 그 의문을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찝찝한 거죠. 이렇게 계속 가속화가 찝찝함이 가다 보면요. 나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이런 포장들, 예쁘게 포장된 화자나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해준 말이 나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만 집중하시면 가스라이팅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물론 처음부터 보이진 않아요. 저도 이 기법을 제가 한 직장생활 3, 4년 차에 들었으면
몇 번은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를 해야지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넘게 하셔서 많은 이제 조언자들을 갖고 계셨거나 상사들을 이제 상사와 같이 일을 하셨다면 조금 더 모수가 많아지면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같이 일했던 모든 상사의 이름을 적어보시고 이분이 나한테 했던 말들 중에서 좀 찝찝한 게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적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좀 분류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 그 부분을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이게 막 네. 여러 가지를 생각이 반추가 되는데 네. 진짜 저의 그 생활 반경이나 네. 뭐 행동 반경을 좁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시간이 지나서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었다라는 걸 좀 시간이 지나서 맞아요.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그거를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정도의 연륜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늦더라도 뭐 그게 너무 늦으면 안 되겠죠. 근데 생각이 났을 때 뭐 수개월 아니면 지나서라도 그분에게 1대1로 말씀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를 더 의심하게 됐고 제가 저의 행동 범위가 더 좁아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가스라이팅을 조심해 달라는 물론 그 직접적인 워딩은 안 쓰시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저의 역량을 믿어주시고 저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뀔 수도 있죠. 사람이 사실은 본인이 깨닫기 전까지는 남한테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한 3-4번 정도 저는 시도를 하고요. 정 안 되면 그 인간관계는 잘라내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친구가 많이 없나 봐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는요.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 범위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일을 할 때 세상에 변화가 없는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변화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극단적으로 그거는 너 나이에 좀 그렇지 않아? 아니 지금 100세 인생인데 제 나이가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일은 좀 너의 직급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그걸 좁혀나가셔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좀 불편하다.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되는 인연이 되는 거죠. 저는 시절 인연이라는 걸 믿거든요. 어느 시점에 나한테 도움이 됐던 인연도 내가 너무 성장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품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커버린 거예요. 내 영향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은 그때 그 시절에 좋은 인연으로 남겨두는 거죠. 어떤 인연도 평생을 가서 나에게 다 좋은 인연은 사실 가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 5년 후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적합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결과를 봤을 때. 네. 저는 사실 MBA를 가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너무 쉬웠어요. 가면 내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 사건 사고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늘 대처 가능했고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의 매너리즘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남들보다 일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10수년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들어와도 제일 먼저 하고 그랬던 시간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 가면 사건 사고가 막 터져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두려워요. 내가 다 수습할 수 없는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훨씬 재밌고 다이나믹하고 저는 그런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네. 10년 전에 일레인에게 네.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너무너무 편안한 것 같아, 일레인. 좀 불편함을 찾아 나서야 돼. 너무 너의 그 환경에서 너무 편안하지 않니? 이런 편안함은 사실 성장을 갖고 오지 않거든요.
저는 10년 전에도 알았던 것 같아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상사의 위치가 됐을 때도 나는 그렇게 큰 성장통이 없을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시한 데까지 5년 넘게 시간이 걸렸으니 10년 전에 저로 돌아가면 일레인 빨리 도망쳐. 너무 편한 거에 익숙해지면 안 돼. 빨리 도망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 직장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일을 막 하거나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때 사실 도망치는 게 빨랐다면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빨랐다면 저는 저의 12년 정도의 커리어 정체기를 조금 더 빠르게 가속화시켰고 지금 사실 더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구글에 투자해. 네. 유튜브에 투자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보다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에 투자해. 그렇죠.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죠. 10년 전에. 네,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10년 전에 샀으면 사실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몇 개만 사뒀어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밀번호 잘 간직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변에 네. 또 그 이직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막 대학 졸업하고 네. 이제 취업을 했을 땐 되게 기쁜데 또 막상 다녀보니까 적성에도 안 맞는 거 같고 맞아요. 막 아무튼 일도 별로 재미없고 막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또 조언해 주신다면. 우리가 직장의 매너리즘이 369에 온다고 하잖아요. 3년차, 6년차, 9년차 때 오는데 이때는 그냥 엉덩이가 들썩거리거든요. 이직하고 싶어요. 이직을 안 하면 바보 같아요. 근데 사실 이직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좌표는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전에 나보다 더 성장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2년 전에 나보다 더 성장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기획만 계속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마케팅도 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 영업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은 사실 그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시기에는 이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케이스는 3년 전과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 신입사원으로서 굉장히 이제 업무 숙련도가 낮을 때 일이 뭐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씩 걸려서 어떤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2시간 안에 끝내고 나머지 8시간은 그냥 동료들과 놀기?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 회사 생활에서 뭐 인터넷 쇼핑하기 아니면 다른 일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내가 일을 굉장히 잘해로 지금 자만하실 때가 아니에요. 남들은 사실은 그럴 때 너는 일 잘해 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1년 뒤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는 일로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내가 5년 뒤에 나한테 얘기했을 때 넌 정말 잘했어. 그때 그냥 그 업무를 더 빨리 하고 나머지 6시간을 노는 걸 넌 너무 잘했어 라고 할 것인가 이걸 좀 물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직을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는데 회사에 있으면서 내 성장이 딱 멈출 때 그때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일, 새로운 네트워크를 찾기 위해서 이직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직을 369 네. 뭐 그때만은 아니지만 이제 어제보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네. 작년보다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걸 네. 따져가지고. 네. 근데 지금이 그 과거보다랑 좀 비교했을 때 좀 이직하는 환경이 좀 편한가요? 어려운 거 그런 게 좀 있나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네. 인터뷰나 경력직들의 면접을 볼 때는 이직을 한두 번이라도 했으면 왜 이직하셨어요? 아니면 이 회사에서 무엇이 그렇게 불만스러우셔서 이직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저희 회사의 입장이 아니고 저의 입장인데 제가 지금 경력사원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주기에 한 번 정도의 이직은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20년 동안 한 직장에 계셨으면 저는 그 직장에서 부문이 바뀌었는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양한 일을 이분이 경험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한 직업군에서 사실 한 2, 3년 정도 되면 숙련도가 확 90% 이상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똑같은 업무를 10년 이상 하셨다. 성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이직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조직 내에서도 이동은 저는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대기업 이렇게 많이 가신 다음에 네. 또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도 막 가려고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좋죠. 사실 그게 목적이 확실하면 좋은 것 같아요. 대기업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에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스타트업은 제가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을 딱 입사하니까 자리 청소서부터 이 분리수거 내보내는 것까지 다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 회의실 세팅할 때의 그 테이블 사는 것까지 제가 다 해야 돼요. 사실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딱 정해진 나의 업무가 아니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약간 좀 업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목적성이 있으시면 가면 좋죠. 근데 뭔가 업무적으로 더 깊이를 파고 싶다?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가면 지금 당면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좀 목적성이 확실하시다면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도 지금 사내벤처나 대기업 안에서의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은 있는데 이 안에서 아예 0부터 100까지 모든 일을 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이너 분이신데 기획도 하시고 디자이너 분이신데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이런 좀 업무의 다변화를 대기업 안에 스타트업 조금은 좀 안락하죠. 왜냐하면 뭐 당장 내일 당장 회사가 문을 닫을 일은 없다 보니 그런 부담감은 없다 보니 그렇게도 많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그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해외 나가서. 그러니까 옛날에 네. 저 때만 해도 저 때는 거의 해외 나가는 게 무조건 좋다. 네. 근데 지금은 또 약간 해외 나가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약간 괴리가 그쵸.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어떤 대학원을 가시냐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저의 경험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얻어서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그 학업적인 성과 그리고 또 하나가 네트워킹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굉장히 좋은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데 다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앞으로 계속 일을 할 것이다. 아니면 미국과 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나의 일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은 저는 미국 대학원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계속 한국에서만 일을 할 거고 한국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 이러신 분들한테는 한국의 MBA나 한국의 대학원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일레인 작가님 이렇게 이제 무법이라는 책을 써주시면서 이제 커리어의 변화 구름을 만드는 6가지 법칙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오늘 몇 가지 소개시켜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시청자님들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끝으로 네. 좀 시청자님들께 좀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핵심을 뒀던 부분은 여러분을 자꾸 남이랑 비교하는 작업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 이 사람은 잘한 사람이고 100등은 못한 사람이야라는 게 사실 학교 때부터 뿌리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커리어는 단거리 뛰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거예요. 앞으로 5, 60년? 길게는 7, 80년을 하셔야 되는 수도 있는데 이 커리어를 계속 남과 비교해서 뛰면서 내가 남보다 잘 뛰고 있나? 내가 남보다 더 빠른가? 로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힘든 싸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자꾸 남이랑 비교했어요. 심지어 저는 언니가 둘이 있는데 저희 친언니들과의 커리어에 비교하면서 우리 언니는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네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도 비교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모적인 일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는 1레인이니까 1레인에 1.2 나의 버전 1.3를 만들지 이러면서 나를 계속 개발을 시켜나가면 그것이 더 발전적이고 나를 갉아먹지 않는 성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옆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보지 마시고 나의 안을 보시면 무브업은 자연스럽게 같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브업의 성일레인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